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오래된 우정이 어떻게 조용히 금이 가는지, 그리고 그 금이 어느 날 얼마나 차갑고도 선명한 이별이 되어 돌아오는지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방 안에는 작은 조명 하나만 켜져 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은 유난히 밝고 그 밝은 화면 위에는 끝내 답이 오지 않는 이름 하나가 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단단해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서, 말하지 못한 후회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심장부터 먼저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그곳의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는 서울의 밤 11시에, 누군가는 부산의 새벽 1시에, 또 누군가는 타국의 낯선 오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우개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키 순서대로 앉던 시절, 둘 다 키가 작아서 맨 앞자리에 앉았던 어느 날, 내 옆자리 아이가 내게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애 이름은 영숙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의리의리한 사건으로 시작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개 그렇게 소박합니다. 지우개 하나, 우산 하나, 숙제했니? 같은 말 한마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어느새 50년도 넘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도 함께 다녔고 대학은 달랐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났습니다. 결혼식이도 비슷했습니다. 영숙이 결혼식 날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축가를 불렀고 음이 조금 흔들렸는데도 영숙이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 떠올려도 참 우습고도 따뜻합니다. 사람이 평생 기억하는 건 완벽한 순간이 아니라 조금 서툴러서 더 진심 같았던 순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도 서로를 도왔습니다. 내가 둘째를 낳았을 때는 영숙이가 거의 우리 집에 살다시피 했고, 영숙이가 첫째를 낳았을 때는 내가 미역국을 끓여갔습니다. 누가 더 많이 베풀었는지 따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 계산은 은행에서나 하는 것이고, 우정은 원래 장부를 쓰지 않는 법이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영숙이는 내 곁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손의 감촉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그 어떤 위로보다 컸습니다.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영숙이는 내게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어느 날부터 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바쁠 수도 있지요. 손주를 돌본다고 했으니 그럴 수 있다고 넘겼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수가 밥 먹자. 읽은 표시만 남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이고 바쁜가 보다. 사람은 이상할 만큼 진실을 늦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그 진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명절이 왔습니다.
추석 인사를 보냈습니다. 영수가 추석 잘 보내 건강해 그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싸운 적도 없었습니다. 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판 언성을 높인 적도 등을 돌리고 돌아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는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이별은 요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소리 없이 옵니다. 문 하나가 조용히 닫히듯 그리고 안쪽에서 잠기듯 그렇게 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요즘 따라 연락이 뜸해진 친구, 만나도 예전 같지 않은 친구, 전화해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미루게 되는 그 사람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유를 모를 때 더 불안합니다. 크게 다툰 일도 없고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관계가 전 같지 않아지는 경험, 그건 나이 들어서 더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새로 사귀는 일이 비교적 쉽습니다.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고 모임도 많고 어쩌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친구 한 사람은 그냥 연락처 한 개가 아닙니다. 내 지난 계절을 함께 기억하는 증인 하나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떤 얼굴로 웃었는지, 아이를 낳고 얼마나 울었는지, 부모를 보내던 날 얼마나 떨었는지, 그런 시간을 함께 통과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멀어진다는 건 추억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 조각이 조용히 떨어져 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붙잡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늦었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묻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무려 85년 동안 724명의 삶을 추적한 긴 연구였다고 하지요. 거기서 나온 결론은 놀랍게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결국 좋은 관계가 사람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힘들 때 기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가 없는가가 인생의 질을 바꾼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괜히 뜨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정작 관계검진은 잘 안 하니까요. 혈압수치는 확인하면서도 친구와의 거리감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짜게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지만 우정이 서서히 말라가는 소리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날카로워집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 꼭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50대에 친구가 많았던 사람이 70대에 가장 외로운 노인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서가 아니라 살아있는데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나는 무섭더군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버려지는 외로움, 이건 장례식보다도 더 늦게 울게 만드는 슬픔입니다. 나는 영숙이와의 일을 붙들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만큼 오래 되짚어 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언제부터였을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그러다 문득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사소해서 그때는 일로 여기지 않았던 일들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큰 잘못은 오히려 기억합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지요. 문제는 작은 잘못입니다. 사소한 판단, 무심한 표정, 그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던진 짧은 말,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더 옳다고 믿었던 습관 같은 것들. 당시 나는
그게 친구를 위한 솔직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우니까 말해주는 거라고. 진짜 친구니까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주는 게 맞다고 믿었습니다. 나름 선의였습니다. 그런데 선의는 늘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칼자루를 쥔 사람이 나는 치료하려던 거야 라고 말해도 베인 사람은 아픈 법이니까요. 어쩌면 영숙이는 수십 년 동안 내 말 앞에서 조금씩 움츠러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충고라고 생각했고 영숙이는 상처라고 느꼈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사람은 한 번 크게 상처받는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작은 상처가 오래 반복될 때 조용히 멀어집니다. 마치 겨울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 공기처럼요. 처음엔 별것 아닌 줄 알다가 어느새 방 전체가 싸늘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내 잘못을 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남의 흠은 확대경으로 보고 내 흠은 안개 낀 거울로 보게 되니까요. 누군가는 명심보감에 남의 잘못은 손바닥 위의 것처럼 잘 보이고 내 잘못은 뒤통수에 붙은 것처럼 안 보인다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 아픈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픈 말일수록 되게 맞는 말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내 뒤통수에 붙은 잘못을 보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친구를 도와준다고 생각했고, 친구를 바르게 이끈다고 생각했고, 친구를 위해 말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내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교종해 주어야 할 답안지도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선택은 친구의 삶이었습니다. 어디를 여행 가든 무슨 옷을 사든 어떤 음식을 만들든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든 그건 친구의 몫이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심사평이 아니라 따뜻한 자리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자주 심사위원처럼 굴었는지도 모릅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영숙인데 객석에 앉은 나는 허락도 없이 점수를 매기고 있었던 셈입니다. 참 우스운 일이지요. 친구가 필요한 건 박수였는데 나는 자꾸만 채점표를 들이밀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밤의 고백 끝에서 나는 여러분께 거창한 처방보다 먼저 하나의 장면을 남기고 싶습니다. 답이 오지 않는 문자창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뒷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였고 내 앞에는 45년이 넘는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개를 빌리던 교실, 결혼식장의 떨림, 미역국 냄새, 장례식장 차가운 의자, 손을 꼭 잡아주던 체온, 그 모든 것이 휴대전화의 침묵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정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멀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균열의 시작은 대개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던 그 첫 번째 잘못에 대해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를 잃게 만드는 말은 거친 욕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그래서 더 위험한 말일지도 무릎속 닿을 지났을 때였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는 끝내 받지 않았고 문자창은 읽은 표시만 남긴 채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일이 사라지는 속도는 참 빠른데 사람 마음이 식는 속도는 더 빠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오후 나는 예고도 없이 영숙이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나서야 손끝이 떨리는 걸 알았습니다. 이상하죠. 수십 년을 드나든 집인데도 그날은 남의 집 문 앞에 선 사람처럼 어색했습니다. 현관 앞 화분에는 흙이 조금 말라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문고리 밑에 매달린 작은 종이 딸깍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소리가 괜히 더 사람을 초조하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왜 그렇게 불필요하게 섬세한 소리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내 마음이 복잡할 때는 더 잘 들립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심지어 내 자존심 금가는 소리까지요.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는 나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반갑다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냉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그 중간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아팠습니다. 반가움도 미움도 아닌 얼굴, 오래된 관계가 지쳐서 도착하는 표정이 되게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영숙이는 비켜서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소파, 똑같은 쿠션, 똑같은 액자였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이에 바람이 들면은 가구까지 낯설어 보이더군요. 참 억울한 일입니다. 소파는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분위기만 무겁습니다. 차 한 잔이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아주 얇게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 김을 보고 있는데 영숙이는 찻잔 손잡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나였습니다. 영수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뭘 잘못했어? 그 말을 하면서도 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그냥 내가 좀 바빴어. 사람은 질문할 때도 사실은 듣고 싶은 답을 정해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정직하지 못한 습관이지요. 그런데 영숙이는 내 기대를 하나도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찻잔만 내려다보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순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꼭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마치 누가 아주 오래된 서랍을 갑자기 열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 먼지처럼 쌓여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날렸습니다. 영숙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주 학원 이야기하면 다른 데가 낫다고 했고, 여행 간다고 하면 그쪽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했고, 음식 만들었다고 하면 네 방식대로 하라고 했고, 옷을 샀다고 하면 그 색은 별로라고 했다고, 드라마가 재밌다고 하면 다른 걸 보라고 했다고,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조언이 필요해서 말한 게 아니었어.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서 말한 거야. 그래, 잘했네. 한마디면 됐는데 너한테 말하면 내가 늘 틀린 사람 같았어. 이상하게도 사람은 누가 나를 욕하면 바로 방어하는데 누가 나를 정확히 설명하면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날 내가 그랬습니다. 머리가 하얘졌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반박할 문장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숙이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손주 학원 이야기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이가 요즘은 영어보다 즐겁게 다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하고 웃었는데 나는 곧장 아니야. 그 학원 별로야. 우리 손주는 다른 데 보내는데 훨씬 나으라고 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간다는 말에도 나는 제주도는 사람 너무 많아. 차라리 남해가 훨씬 좋아라고 했습니다. 갈비찜 사진을 보여줄 때도 그렇게 하면 맛없어. 간장을 먼저 넣어야지라고 했습니다. 영숙이가 무슨 말을 꺼낼 때마다 나는 마치 자동 응답기처럼 더 나은 답, 더 옳은 선택, 더 세련된 방식을 내놓고 있었던 겁니다. 참 성실하게도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데만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친구니까 솔직해야 한다고, 친구니까 틀린 건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 친한 사이일수록 예쁜 말보다 정확한 말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 알았습니다. 정확한 말이 꼭 필요한 순간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을요. 특히 친구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친구가 내게 여행 이야기를 할 때, 요리 사진을 보여줄 때, 새로 산 옷을 자랑할 때 원하는 건 평가표가 아닙니다. 그 순간의 기분을 함께 받아주는 얼굴 하나, 같이 웃어주는 말 한마디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학술적으로 말하면 관계 유지의 핵심은 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정서적 승인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친구는 대체로 검색 엔진이 아니라 내 편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할 때는 말려야겠지요. 하지만 대다수의 일상은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갈비찜에 간장을 먼저 넣느냐, 나중에 넣느냐는 문명 붕괴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늘 그 정도 열정으로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영숙이 집에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친구를 대할 때 상대를 한 사람의 인생 주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은근히 교정 가능한 대상으로 봤다는 것을요.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친구는 내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첨삭해야 할 원고도 아닙니다. 친구의 선택은 친구의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먹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취향을 갖든 그건 친구의 삶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때로 판단이 아니라 응원이고 충고가 아니라 경청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거꾸로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응원이라면서 입으로는 심사를 했고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상대의 기쁨에 꼭 수정펜을 칠했습니다. 좋은 뜻이었다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사실 상처는 상대가 받는 것이지 내가 설명한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더군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불만 켜놓고 식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것도 썼습니다. 사람이 후회할 때는 물맛도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어른들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의 잘못은 손바닥 위에 티끌처럼 잘 보이고 내 잘못은 뒤통수에부터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 잔인하게 정확한 말입니다. 나는 45년 동안 내 뒤통수에 붙은 잘못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영숙이 눈에는 그게 매일 보였을 텐데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른다는 건 때로 죄가 아닐 수 있지만 오래도록 모른 척하는 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뒤로 나는 주변 사람들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동네에 김말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6이신데 50년 넘게 이어온 친구가 5이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가끔은 여행도 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비결이 몹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나 했지요. 이를테면 연락은 주 2회, 생일 선물은 5만 원 이하, 여행 경비는 n분의 1 같은 엑셀 감성의 규칙 말입니다. 그런데 말순 씨는 웃으면서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친구가 무슨 말을 하든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말해. 속으로 다르게 생각해도 굳이 말 안 해. 친구는 조언보다 자기 편을 더 원할 때가 많거든. 참 간단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장 간단한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양말 짝 맞추는 건 쉬운데
입안까지 올라온 그건 아닌 것 같아를 삼키는 건 왜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음속으로 작은 규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입에서 반사적으로 평가가 튀어나오려 하면 딱 3초만 쉬기로, 겨우 3초입니다. 전자레인지 돌리기에도 민망한 시간이죠. 그러나 관계는 그 3초 덕분에 살아남기도 합니다. 그 3초 동안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구나. 좋았겠다.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다 이유가 있겠지. 이 말들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 몰라도 친구 얼굴의 표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표정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풍경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늘 판단부터 앞서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을 떠올리기 전에 자기 입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그랬을 수 있으니까요. 사랑은 때때로 큰 희생보다 작은 절제가 더 잘 증명합니다.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 고칠 수 있다고 믿지만 굳이 고치려 들지 않는 것, 상대의 기쁨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는 것, 우정은 그런 자리에 오래 머뭅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상처받았다고 믿으면서도 사실은 더 큰 상처를 반복해서 건네고 있었던 또 다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은 억울함을 붙들고 있으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이 오래가면 우정은 더 조용하고 더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명자를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웃는 연습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어그러지면 참 쓸데없는 재주가 늘어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만드는 재주, 속으로는 오래된 서운함을 다시 꺼내는 재주, 그리고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상처를 만지작거리는 재주 말입니다. 나는 명자 앞에서 늘 괜찮아, 지난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전혀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지나간 척만 했지요. 마치 옷장 깊숙한데 겨울 코트를 넣어두고는 봄이 왔다고 우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문을 열면 여전히 그 코트가 떡하니 걸려 있는데도 말입니다. 참 인간적이지요. 그리고 참 피곤합니다. 사람은 남을 속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속일 때 훨씬 더 지칩니다. 명자와 처음 다시 밥을 먹으러 갔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식당은 오래된 칼국수집이었습니다. 멸치 육수 냄새가 가게 문틈으로부터 천천히 새어나왔고 유리창은 김이 서려 바깥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명자는 일부러 더 밝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아, 여기 김치가 맛있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문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래, 넌 그날도 이렇게 밥은 잘 먹었겠지. 나는 병원 복도에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마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칼국수 면발은 아무 죄가 없는데 나는 그 면발에까지 서운함을 말아넣고 있었으니까요. 인간은 참 별것 아닌 데까지 감정을 발라 먹습니다. 마치 떡볶이 소스를 모든 음식에 찍어 먹는 사람처럼. 물론 그런 분들을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감정도 그렇게 묻어 나오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명자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 뒤에 과거를 더 씌웠습니다. 명자가 손주 얘기를 하면 나는 그날 병원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명자가 남편 얘기를 하면 나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있던 내 등이 떠올랐습니다.
명자가 요즘 잠이 안 와라고 하면 나는 속으로 너도 잠이 안 와? 나는 그날 밤이 통째로 무너졌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만 수백 번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사람은 소리내어 말한 말보다 속으로 되뇌는 말을 더 오래 믿게 된다고 합니다. 학술적으로 말하면 반복적 반추는 사건의 의미를 고정시키고 정서적 회복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상처를 계속 핥고 있으면 낫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처는 연고보다 손이 더 늦게 낫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나는 그 이야기를 아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슬쩍이었습니다. 그때 형부 수술할 때 말이야. 나 진짜 무서웠어. 명자는 금세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아, 내가 그때 정말 미안했어. 그 사과를 들으니 이상하게 조금 시원했습니다. 아, 이제 좀 풀리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이상하지요. 한번 효과를 본 방식은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마치 감기 기운 있을 때 따뜻한 차 한 잔 마셔보고 괜찮아지면 그 다음엔 차가 만병통치약인 줄 아는 것처럼이 나도 그랬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꺼내면 잠깐은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 또 꺼냈고 또 꺼냈고 또 꺼냈습니다. 명자는 그때마다 사과했습니다. 처음엔 진심 어린 얼굴로, 다음엔 미안하고 난처한 얼굴로, 그 다음엔 조금 지친 얼굴로, 10번째쯤 되었을 때였을까요? 명자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보았습니다. 그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화난 얼굴도 아니고 차가운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오래 무거운 짐을 들고 서 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동순아, 내가 그때 잘못한 거 맞아. 근데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나는 속으로 움찔했습니다. 상처받은 건 나였는데 왜 내가 찔리는 걸까? 이상했지요. 명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있었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오가느라 정신이 없었고 내게 바로 말하지 않은 건 내가 힘든데 자기 사정까지 얹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너는 15년 동안 그 이야기만 하잖아.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야. 너 만나는 게 무서워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오래 묵은 억울함이 갑자기 방향을 잃었습니다. 억울함이 늘 진실은 아니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만 보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고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장바구니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붙잡고 있던 건 사실 상처라기보다 상처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놓아버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먼저 괜찮다고 하면 그날의 내 외로움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붙들었습니다. 단단히, 오래, 정성껏. 참 쓸데없는 데만 정성스러웠습니다. 김치 담글 때 그렇게 정성을 들였으면 온 동네가 내 김치 찾으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래 붙든다고 다 귀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오래 붙들수록 썩습니다. 과거의 서운함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분명 아픈 일이었는데 그걸 매년
꺼내 닫고 말리고 다시 펼쳐보면 어느새 그 감정이 내 성격 일부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 위에 내 과거를 덧입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 심리학에서 일종의 서사고착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입니다. 한 사건이 그 사람 전체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굳어버리면 현재의 호의와 맥락은 전부 지워지고 과거의 상처만 증거처럼 남습니다. 나는 명자를 더 이상 명자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늦게 전화한 사람, 내 공포를 몰라준 사람, 그 한 장면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35년의 시간을 한 사건에 압축해버린 셈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나한테도 명자한테도 그 무렵 동네의 박말숙 씨를 만났습니다. 78의 나이에도 걸음이 또박또박 하신 분인데 이상하게 친구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더 젊어지시는 분입니다. 나는 말숙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랑 서운한 일 없으셨어요? 말숙 씨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신기했습니다. 자기 자랑하듯 웃는 것도 아니고 세상 다 겪어봤다는 체념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오래 품고 살아본 사람만 지을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말숙 씨는 30년 전에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다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속으로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이면 이자만 해도 얼마냐. 그런 아주 천박하고도 현실적인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말숙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그때 내가 줄 수 있어서 준 거야. 빌려준 순간 내 돈이 아니지. 갚으면 고맙고 못 갚아도 인연이지. 나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말숙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 한번 꺼내면 그 친구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 60년 우정이 30년 전 돈보다 비싸. 그 순간 나는 좀 멍해졌습니다. 우정에도 가격표를 붙이고 있던 건 나였구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능한 회계사처럼요. 차라리 진짜 회계사가 되었으면 돈이라도 잘 벌었을 텐데 나는 우정의 손익계산서만 열심히 쓰고 있었던 겁니다. 말숙 씨는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받은 상처는 물에 써야 해. 참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처음 듣는 말처럼 깊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정반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는 바람에 날리는 종이 쪽지처럼 금방 잊고 받은 상처는 비석처럼 세워두고 매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과거를 기억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현재를 잡아먹기 시작하면 그건 추억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정당한 감정이지만 오래 품으면 내가 먼저 숨이 찹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명자 생각이 날 때마다 그날 병원 복도만 떠올리는 대신 그 애가 웃던 얼굴을 함께 떠올리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운동회 때 넘어져서 둘이 배 잡고 웃던 일, 비 오던 날 우산을 같이 쓰고 가다 둘 다 왼쪽 어깨만 젖었던 일, 아이들 도시락 싸며 서로 반찬을 바꿔주던 일, 이상하게도 그렇게 다른 장면들을 불러오면 한 사건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도 편식하면 성격이 나빠집니다. 그러니 때로는 좋은 기억도 억지로라도 같이 꺼내줘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유통기한 지난 반찬만 꺼내 먹으면 배탈 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자동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봐주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같은 복도를 끝없이 걷지 않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나는 입 밖으로 그때 내가 그랬잖아가 올라오려 할 때 잠깐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해서 내가 정말 위로받을까? 아니면 그냥 오래된 서운함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 뿐일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답은 후자였습니다. 말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말할수록 다시 묶이는 감정들이 있더군요. 그러니 오늘 이 밤의 끝에서는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친구와 오래 가고 싶다면 과거를 증거물처럼 꺼내드는 습관부터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처를 모르는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상처를 영원한 속의 말로 삼지 말자는 뜻입니다. 나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믿는 동안 나는 사실 누군가를 계속 피고석에 세우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법정은 결국 우정을 무죄로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조용하지만 어쩌면 가장 깊은 실수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강한 척하는 것이 품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구 앞에서까지 괜찮은 척하는 사람은 어쩌면 가장 먼저 혼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잘못은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조용해서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입이 너무 앞서서 친구를 지치게 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과거를 너무 오래 붙들어 현재의 우정을 갉아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겉으로 보기엔 오히려 점잖고 품이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걸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는 것, 속상해도 웃는 것,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혼자 버티는 것, 나이 들수록 더 그래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어린 사람처럼 약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친구 앞에서까지 흔들리면 초라해 보일 것 같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결국 어른답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았습니다. 친구 앞에서까지 강한 척하는 사람은 품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은 너무 멀리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을요. 오키나와의 장수문화 이야기에서도 핵심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였고, 그 모아이라는 친구 모임은 바로 그 솔직함으로 오래 유지되었다고 했습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되니까, 오래 건강할 수 있었다는 대목이 나는 이상할 만큼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는 예전에 최순자 씨를 보며 늘 감탄했습니다. 올해 1헌세시신데 그분은 누가 봐도 참 단정하고 의젓한 분이었습니다. 누가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물으면 늘 웃으면서 괜찮아, 걱정 마라고 하셨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에도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 하며 사양했고, 남편이 오랫동안 투병하실 때도 병원과 집을 오가며 거의 혼자 다 감당하셨습니다. 살이 눈에 띄게 빠졌는데도 괜찮다고 했고,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이 울어도 된다고 해도 그저 각오했던 일이라며 담담하게 넘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들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강한 사람이다. 저렇게 의젓한 사람 처음 본다. 우리 도움이 꼭 필요하지는 않겠구나. 지금 생각하면 그건 칭찬이면서 동시에 이럴 거야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오해였습니다. 강하다는 말이 어느 순간 다가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락은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괜찮다는데 굳이 더 묻지 않게 되었고, 전화해도 늘 같은 답만 돌아오니 더 이상 조심스럽게 마음문을 두드리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다 2년 뒤 순자 씨가 쓰러졌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혼자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문안을 간 친구들 앞에서 순자 씨는 그제야 처음으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나 사실 너무 힘들었어. 남편 간호할 때도 힘들었고 떠나보내고 나서도 힘들었어. 매일 밤 울었어. 그런데 말하면 짐 될 것 같아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혼자 버텼어. 그 말을 듣고 친구들도 같이 울며 말했다고 하지요. 바보야, 우리가 뭐하러 있는 건데. 네가 말을 해야 우리가 가지. 괜찮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니. 그 장면을 들으면서 나는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친구를 잃는 건 꼭 싸워서만이 아니구나. 무심해서만도 아니구나. 때로는 너무 괜찮은 척해서, 그래서 아무도 들어올 틈을 남겨두지 않아서 관계가 표면만 남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친구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힘들다고 말하라니 모순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둘은 다릅니다. 만날 때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파 하며 상대가 감당할 준비도 없이 쏟아내는 건 분명 친구를 지치게 합니다. 그건 나누는 게 아니라 던져놓는 것이고 상대에게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정말 힘든 순간에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이야기 좀 들어줄래? 라고 말하는 건 다릅니다. 그건 친구를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잠깐 열어보이며 내가 내 안쪽으로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하는 일입니다. 원문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쏟아내면 친구가 도망가고 나누면 친구와 가까워진다고요. 그리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쏟아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나누지도 않는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 나는 괜찮아만 반복하다 보면 친구는 정말로 저 사람은 나 없어도 잘 사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강한 척만 하다가 관계는 얇고 반듯한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나도 그런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누가 요즘 어때? 하고 물으면 자동으로 괜찮지 뭐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어도 이유 없이 가슴이 서늘해도 집에 돌아와 불 꺼진 거실을 보며 괜히 눈물이 핑 돌아도 입 밖으로는 늘 같은 말만 내보냈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다 지나가. 참 편리한 문장이지요. 짧고 품이 있고 상대를 안심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문장을 너무 오래 쓰면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괜찮은 줄 압니다. 어쩌면 나 자신도 속게 됩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아직 버틸만 하다.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사람은 원래 기대며 사는 존재입니다. 나무도 바람이 심하면 서로의 그림자에 기대고 노을도 혼자 지지 않는데 왜 사람만 끝까지 혼자 괜찮은 척 해야 합니까? 나이 든다는 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솔직해져야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은 허리가 아프다고, 어느 날은 문득 겁이 난다고, 어느 날은 그냥 너무 적막해서 목소리 하나 듣고 싶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영애 씨라는 분 이야기도 비슷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올해 70이신데 40년 넘는 친구가 4명이나 있고 한 달에 2번씩 꼭 만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가끔 여행도 간다고 했습니다. 비결을 묻자 그분이 아주 담백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힘들면 솔직하게 말해. 나 요즘 잠이 안 와. 좀 들어줄래? 나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 나 요즘 외로워. 그러면 친구들이 나도 그런 적 있어 하며 마음을 연다고 했습니다. 서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먼저 약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에게는 나도 약해져도 될 것 같은 허락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친구들이 오히려 먼저 그분께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영희한테는 말할 수 있어. 영희가 먼저 약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이 관계를 이끈다고 생각하지만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건 의외로 먼저 약해질 줄 아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친구에게조차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두려워할까? 아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나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아직 서툴고 아직 배워가는 나이라서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단단해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 해도 되나 싶고 괜히 초라해 보일까 싶고 자식들한테도 안 하는 말을 친구에게 하면 민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관계를 늙게 만드는 병일지 모릅니다.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원문에도 저 친구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 느낌을 누구나 원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힘듦 앞에서 괜히 살아있는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위로 한마디가, 내 방문 한 번이, 내 반찬통 하나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을 따뜻하게 하지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괜찮다고만 하면 친구는 그 기회를 영영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마음속으로 연습합니다. 예전처럼 무너지듯 쏟아내지도 않되 무표정하게 닫아걸지도 않으려고요. 누가 어때? 하고 묻는 날엔 가끔 이렇게 답해 보려 합니다. 사실 요즘 잠이 좀 안 와. 혹은 오늘은 괜찮은 척이 잘 안 되네. 혹은 별일은 아닌데 그냥 누군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런 말들은 거창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사람을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방 한가운데 큰 창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환기창 하나를 여는 일과 비슷합니다. 그 틈으로 바람이 드나들고 빛이 들어오고 때론 내가 몰랐던 내 마음의 먼지도 밖으로 나갑니다. 우정이란 어쩌면 그런 작은 틈을 허락하는 사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 관계는 예의 바를 수는 있어도 깊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 세 번째 이야기의 끝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구 앞에서 숨겨야 할 것은 약한 모습이 아니라 약한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가면입니다.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이 버릇이 되면 친구는 점점 멀어집니다. 반대로 나 요즘 좀 힘들어 들어줄 수 있어? 라는 한마디는 친구를 평생 친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쏟아내지 말고 나누십시오. 버티지 말고 조금 기대십시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어깨가 되어 본 적이 있고 또 누군가의 어깨가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란 바로 그 기억을 서로 허락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